당신은 타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채널이 된 적이 많았을 겁니다. 그 민감함은 가끔 축복처럼 느껴졌지만 어쩌면 그보다 더 치명적인 시험대였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민감성이 누군가의 상처를 마주했을 때 그것이 당신의 상처가 되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단순한 과민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존재 깊은 곳에 핵심 상처가 깨어나 치료를 받을 때 나타나는 전환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에너지에 민감한 사람, 즉 일반적으로 엠파트라 불리는 당신, 이 경험하게 되는 세 가지 가장 위험한 순간을 다룰 것입니다. 이 순간들은 대체로 조용히 다가오며 외부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내부에서 정신이 해체되고 재구성되는 한계들입니다. 심리학자 칼 구스탑 중은 이 현상을 임상적으로 관찰했고 그는 많은 엠패스들이 외형적 위기 없이도 붕괴의 길을 걸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이유는 단순한 위로 때문이 아닙니다. 생존과 통합, 그 다음의 변화를 위한 안내입니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당신 안에 잠재되어 있던 그 민감함을 마주해보세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위험 영역을 함께 탐색하며 당신이 에너지를 보호하고 중심을 되찾는 전략적 길을 배워나가길 바랍니다. 어느 날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내가 주었던 모든 따뜻함, 관심, 수용, 그것들이 사실은 되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고 내가 지닌 정서를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당신은 한동안 그것을 피곤해서, 그럴 여유가 없어서라고 변명하며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공감은 편도였고 불균형했고 외로웠습니다. 칼 융은 이를 정신적 팽창 후의 붕괴로 설명합니다. 공감자는 처음엔 마치 빛을 뿜는 듯합니다. 누구에게나 다정하고 무엇이든 감싸안고 모든 것을 들어줍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공허에 그 팽창된 마음은 서서히 축소되고 무너집니다. 자책하게 되고 자신을 탓하거나 세상을 냉소적으로 보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사람들은 원래 이기적인가? 라는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처가 아닙니다. 존재의 기반이 흔들리는 체험입니다. 나는 누구이며 내가 무엇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라는 핵심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당신은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냥 닫아버릴 것인가? 아니면 더 정밀하게 분별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생존 전략입니다. 의식적 분별력. 당신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공감은 희귀한 자산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눌 수 없습니다. 선의로 포장된 자기중심성,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 감정적 탐욕, 그런 관계들에 더 이상 자신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꽃은 사막이 아닌 기름진 땅에서 피어나야 합니다. 공감 역시 그렇게 준비된 토양에서만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습니다. 유리잔이 비었을 때는 누구에게도 따라줄 수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 잔부터 채우십시오. 공감은 무기가 아닌 경계와 함께일 때 비로소 힘이 됩니다. 공감자는 대개 갈등을 피합니다. 다툼보다는 조율을, 반항보다는 이해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 반복될수록 어느새 나는 사라지고 타인의 기대에 맞춰 구성된 인격의 조각들만 남게 됩니다. 회사에서는 조용하고 유능한 사람, 가족 앞에서는 희생적인 자식, 친구 앞에서는 밝고 친절한 사람. 그런데 정작 혼자가 되었을 때 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무겁게 다가옵니다.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의 동일시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역할을 하며 만들어낸 가면이 점점 진짜 자아를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처음엔 타인을 위해 시작된 적응이 어느 순간 나 자신을 위한 선택조차 두렵고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감정이 무뎌지고 욕구는 흐려지고 자율성은 잊혀집니다. 이 과정은 마치 자신이 없는 몸처럼 살아가는 느낌을 줍니다. 질문을 받았을 때 정말 무엇을 원하나요? 진심으로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자의 뿌리가 뽑힌 채 타인의 요구에 매달려 살아온 대가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나의 본 모습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반항도 극단적 이탈도 아닙니다. 필요한 건 내면의 목소리를 회복하는 기술입니다. 윤기 강조한 능동적 상상은 그 도구가 됩니다. 조용한 시간에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가 원하는 삶은 무엇인가? 나는 왜 이걸 계속 참아왔는가? 그 질문에 대해 사회가 원하는 답이 아닌 내 진심이 반응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게 행동하는 것. 처음엔 단순히 오늘은 싫은 전화에 대답하지 않겠다. 이 초대는 거절하겠다 같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일상의 작은 반란을 통해 잃어버린 자아의 조각을 하나씩 되찾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여정이야말로 진짜 나를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공감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타인의 마음을 읽고 느끼고 이해하려는 시도 속에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다른 이들이 침묵 속에 숨긴 감정까지도 포착합니다. 그들이 말하지 않은 상처, 자신도 모르는 외로움, 당신은 봅니다. 하지만 이 깊은 감수성은 어느 날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과연 나를 이렇게까지 보는 사람은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무섭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리고 사실입니다. 칼 융은 인간 존재의 핵심에 본질적 고독이 존재한다고 말했습니다. 누구도 당신의 내면 전체를 완전히 경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모든 기억, 모든 감정의 깊이, 모든 복잡한 심리는 오직 당신만이 경험할 수 있는 우주입니다. 그리고 그 우주는 종종 설명할 수 없고 번역되지 않습니다. 이 깨달음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공감자는 연결을 갈망하기 때문에 이 단절은 존재의 붕괴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도 완전히 나를 이해할 수 없다는 진실은 삶의 의미 자체를 흔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결과 많은 공감자는 세상으로부터 철수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시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윤근 말합니다. 그 고독은 저주가 아니라 문지방이다. 두 진실을 동시에 품을 수 있을 때 진짜 성숙이 시작됩니다. 첫째, 나는 본질적으로 혼자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결은 여전히 가능하다. 이 모순을 받아들이는 것이 성숙한 의식의 출발점입니다. 완전한 이해가 아닌 부분적 이해를 소중히 여기는 태도, 완벽한 공감이 아닌 진정성 있는 존재감을 신뢰하는 용기. 가끔은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하나의 강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서로를 만질 수는 없지만 손짓하고 노래하고 목소리로 닿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마저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부족함 속에서 진실이 살아납니다. 고독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내면의 버스로서 자신을 만나고 내가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될 때 외부 세계와의 연결은 보너스가 됩니다. 중심은 타인이 아닌 나 자신이 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립의 시작입니다. 세 가지 임계점을 통과한 공감자는 예전의 자신과는 다릅니다. 여전히 공감합니다. 여전히 느낍니다. 하지만 이제는 소진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련된 공감, 중기 말한 상처 입은 치유자의 모습입니다. 이전에는 모든 고통을 받아들이고 스스로를 희생하면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선택합니다. 공감의 방향을, 공감의 깊이를, 공감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공감은 무기가 아니라 연금술의 도구가 됩니다. 이전엔 감정에 휩쓸렸다면 이제는 감정과 함께 서 있습니다. 떨어지지도 묻히지도 않습니다. 감정은 친구가 되고 직관은 나침반이 됩니다. 단련된 공감은 경계가 있습니다. 더 이상 모두를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면서도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이 균형이 생겼을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공감이 시작됩니다. 이제 당신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죄책감 없이 물러날 수 있습니다. 싸움 없이 침묵할 수 있습니다. 오해 없이.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휘둘리는 공감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는 공감자입니다. 이런 공감은 타인을 치유할 뿐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의 힘이 될 수 있다. 단련된 공감은 바로 그 상처에서 자라난 지혜의 꽃입니다. 감정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 특히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도 모르게 타인의 감정을 책임져야 한다는 무의식적인 신념을 지니고 살아갑니다. 누군가가 슬퍼하면 그 눈물을 닦아주어야 하고, 누군가가 분노하면 그 분노를 잠재워야 하며, 누군가가 고통을 느끼면 그 고통을 짊어져야 한다는 착각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나 칼 융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림자를 짊어지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배신이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수많은 공감자들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스스로를 소진시키며 살아왔고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그 고통을 치유할 책임이 있습니까? 아니요. 당신의 역할은 구세주가 아니라 거울이자 등불입니다. 공감은 선물이지만 그것은 조건 없는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이 타인의 감정에 반응하고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감정만을 품을 수 있는 주체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감정은 각자의 주인이 있습니다. 상대가 겪는 슬픔이나 혼란은 당신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그것을 대신 짊어지려 할수록 당신의 내면은 점점 무거워지고 침묵하게 됩니다. 그 침묵은 곧 자기 상실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치유자는 경계를 알고 그 경계 안에서 따뜻한 에너지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대신 느끼고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을 분리해서 인식할 줄 아는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이는 무관심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자각입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끌어안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비로운 사람은 필요하지 않은 고통까지 짊어지지 않는 법을 아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선 안 됩니다. 공감은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 존재해야지 범람해서 모든 것을 휩쓸어버리는 폭풍이 되어선 안 됩니다. 때로는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의 책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보호이며 성숙한 사랑의 형태입니다. 타인의 고통을 인정하되 그 고통을 소유하지 마세요. 이것이 공감자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자기 돌봄의 법칙입니다. 영적 각성의 여정에서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함정 중 하나는 바로 영적 자아상입니다. 내가 얼마나 깨어있는 사람인지, 얼마나 공감하고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찼는지를 끊임없이 확인받고 싶어하는 그 미묘한 욕망. 처음에는 진실한 변화였습니다. 고통을 지나며 내면을 정화하고 자신을 치유하려는 갈망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 치유된 모습을 유지해야 한다는 압박이 조용히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실망한 감정, 분노, 질투, 피로, 이런 비형적인 감정들을 느꼈다는 것만으로도 스스로에게 실망하게 됩니다. 나는 이런 감정을 느끼면 안 돼. 그 순간부터 성장은 멈추고 연기가 시작됩니다. 칼 융은 이 지점을 자아의 신성화라 불렀습니다. 자아는 진짜 자신이 아닌 이상화된 이미지를 추구하기 시작하고 그 이미지를 깨지 않기 위해 진실을 감춥니다. 자신을 온전히 직면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영성은 더 이상 자유를 주지 않고 새 감옥이 됩니다. 자신조차 속이기 시작하면서 결국 내면의 그림자는 더 깊이 숨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진정한 깨어남은 모든 감정을 수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느끼는 분노조차 신성의 일부임을 인정할 때 진짜 자각이 피어납니다. 공감자는 특히 이 함정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본능적으로 타인의 감정에 예민하고 관계 속에서 자신을 정의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이 강해지고 진실한 감정은 억압됩니다. 그 결과 감정은 겉으로는 고요하지만 안에서는 끓고 있습니다. 언젠가 폭발하거나 완전히 마비되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게 되죠. 그것은 더 이상 영적인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체된 가명의일 뿐입니다. 그러니 이 함정을 넘기 위해서는 정직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가? 를 끊임없이 묻고 그 답을 판단 없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불편한 감정도 껴안아야 진짜 영성입니다.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이 타인에게 진실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의 분노, 슬픔, 질투, 불안, 그것들을 감추지 말고 관찰하세요. 거기에서부터 진짜 빛이 피어납니다. 진짜 깨어남은 좋아 보이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 어떤 감정도 있는 그대로 품을 수 있는 공간, 그 고요한 중심에서 탄생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군가의 고통을 그대로 흡수하거나 그 고통을 당신 자신의 무덤으로 삼지 않습니다. 이제 당신은 상처를 도구로 삼는 자가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치유가 아니라 변형입니다. 구멍 난 배에 물 붓듯 감정을 받아들였던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그 구멍을 봉인하고 그 배를 새로운 운행을 위한 배로 바꿉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것이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강하게 만드는 촉매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감정의 파도를 느끼지만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파도 위에서도 서 있을 줄 압니다.
왜냐하면 당신 안에 바다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가 이제 당신의 내면의 중심입니다. 칼 융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을 외부에서 반복해서 마주하게 된다. 공감자는 이제 더 이상 그림자를 다른 누군가에게 투사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그림자를 안고서 그 그림자 속에서 원석처럼 숨겨진 가치를 찾아냅니다. 고통이 끝이 아니라 지혜의 원료가 됩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는 자이면서 지키는 자, 들여다보는 자이면서 서 있는 자. 당신은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감정과 자율성, 연민과 경계, 약함과 힘을 동시에 품을 수 있는 존재. 이 통합이야말로 연금술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이 통합은 관계에서도 나타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모든 관계에 동일한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그 방식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에너지장을 알고 누구와 함께 할지, 얼마나 깊이 들어갈지, 얼마나 떠날지 스스로 결정합니다. 이 결정이 있는 관계, 그것은 더 이상 무심코 맺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식적인 만남이 됩니다. 마침내 당신은 알아차립니다. 매력이 바뀌었다는 것을. 당신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희생이 끌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너울처럼 다가오는 진실이 끌립니다. 경계 있는 평온이 끌립니다. 연민이 아니라 상호 존중이 끌립니다. 그리고 그 끌림이 당신의 삶 속 깊숙이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공감자의 연금술입니다. 더 이상 무기가 아닌 선택이자 예술이 된 공감, 더 이상 짐이 아닌 선물로서의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공감자가 아니라 깨어난 공감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조용하지만 확실하고 당신의 삶을 변화시킨 영원한 혁명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순간, 비상호성의 인식, 자아의 해체, 근원적 고독의 수용, 이들은 단순한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통과 의례였고 심리적 이니시에이션이었습니다. 칼 융은 이런 순간들을 의식의 진화 단계로 보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위기를 통해서만 진짜 자신이 된다. 공감자의 위기는 그저 슬픔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어남의 문턱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턱, 상호성이 없는 관계를 보고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용기. 두 번째 문턱, 가면을 벗고 진짜 나를 되찾는 의지. 세 번째 문턱, 아무도 나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내가 나를 이해하는 여정을 멈추지 않는 신념. 이것은 죽음이 아니라 재탄생의 길입니다. 죽는 것은 옛 자아입니다. 타인의 감정 속에 자신을 묻었던 과거의 자아, 그 자아가 사라질 때 새로운 당신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당신은 더 이상 타인에게 정의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질문이 아닌 중심이 됩니다. 누구의 사랑도 필요 없이 사랑 그 자체가 됩니다. 누구의 이해도 필요 없이 자신의 동반자가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과한 공감자는 이제 알게 됩니다. 나는 죽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태어나고 있었다. 이 진실이 심장 속에 새겨질 때 고통은 의미로 바뀝니다. 외로움은 동행이 되고 상처는 지도처럼 당신을 이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그림자를 통합하지 않으면 당신은 그것을 외부에서 만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림자를 외면할수록 세상은 더 어두워집니다. 하지만 그림자와 동행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아 있습니다. 당신은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온전한 존재입니다.